안녕하세요. 혼자 읽기 아까운 책입니다. 지난 방송부터 일종의 피서 독서라고 할까요?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시베리아 원주민 데르스 우잘라 이야기를 읽어드렸죠. 오늘은 시베리아의 반대편에 있는 남반구 태즈메니아 섬의 원주민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르스 우잘라 이야기는 슬프고 좀 감동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약간 오싹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올 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릴게요. 잠자기 전에는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오늘 글을 쓴 작가는 데이비드 콴맨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 저술가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 고정 필진이고 도도의 노래라는 도도새가 인류에 의해서 멸종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과학 분야 저술에 주어지는 존 보러스 메달을 받기도 했어요. 콴맨은 전 세계 정글과 늪지, 고산지대, 또 외딴 섬 이런 곳들을 누비면서 자연사, 생태학, 또 질병과 진화 이런 이야기가 접목된 아주 독특한 그런 칼럼이라고 할까요? 에세이를 쓰는데 문학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서 미국 문예 아카데미 문학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오지를 다닐 뿐 아니라 자신이 그런 곳에 살고 있기도 해요. 미국 몬태나주의 그 미국 북서부에 있는 와일드 웨스트 지역,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이 글이 실린 야생을 살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자신의 경험 이런 것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여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자신이 했던 여행, 또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과학적인 그런 설명을 담은 칼럼도 있고 회상도 있고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윌리엄 렌이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이라는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태즈메이니아는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주지만 원래는 한 12,000년 전부터 그 무렵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1800년 들어서 영국이 점령을 하고 그 형벌 식민지, 그러니까 죄수들을 거기에 가두어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한 3,000에서 7,00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에 달하는 원주민이 살고 있다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윌리엄 렌이라고 하는 한 원주민의 슬프고 가슴 아픈 또 오싹하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콴맨은 직접 취재를 해서 썼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렌이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그 남자의 진짜 이름, 그러니까 태어날 때의 이름은 태즈메이니아 북서부의 안개 속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그가 문명의 차가운 안식 속으로 편입될 때 그 이름을 남겨두고 온 것처럼 보이며 다시는 되찾을 길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그 이름은 다른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이름, 토에르나크, 와버레르테, 칼레르와 레르메르, 드르메르네르 누네르 등처럼
우리가 발음하기에 무척 어려운 이름이었을 것이다. 어머니 이름은 나부룬가였다. 어머니가 그를 뭐라고 불렀는지는 결코 알 길이 없다. 독실한 신자인 척하는 백인 교도관의 아들로 입양되어 새로 얻은 이름은 윌리엄 렌이었다. 윌리엄 렌이는 19세기 중반 태즈메이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돼 호바트시 근처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시절 일부 백인들은 그를 킹 빌리라고 불렀다. 물론 그것은 조롱하는 표현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속에 약간의 호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검은색 피부와 곱슬머리에 기골이 장대한 소년 같았던 그는 슬프면서도 그것을 인내하는 듯한 고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소한 은판 사진에서는. 어깨는 둥글고 눈은 맑았다. 사람들은 그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남자라고 일컬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말은 틀린 것이었으나 한편으로는 편리한 것이었다. 그에게 붙은 잘못된 이름은 그것 하나뿐이 아니었다.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태즈메이니아를 방문한 영국 왕족에게 그를 태즈메이니아 왕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했다. 나사렛 예수도 한때 이와 비슷하게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 레니는 태즈메이니아 북서해안 어딘가에서 태어나자마자 낯선 언어와 낯선 세계 속으로 편입되었다. 레니 가족은 붙잡히기 전에 빙하에 깎여 만들어진 봉우리들 사이와 유칼리 나무 숲, 크레이들 산 근처의 안개 낀 고원 황무지를 헤매며 내륙 쪽 고지대로 옮겨갔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바로 그 봉우리들과 숲과 황무지를 지나며 그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 영어에는 이런 주제 넘은 일을 점잖게 표현하는 말이 있으니 바로 fool's errand, 직역하면 바보의 심부름이 되지만 헛수고나 헛걸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옮기니가 그것이다. 그렇지만 설사 헛수고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운동은 좀 될 것이고 자연 풍경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주도인 호바트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만에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태즈메이니아는 복잡하다. 이곳은 영국풍 다실의 고상함과 몬테나주에서 본 것 같은 고지대 황야의 거친 성격이 함께 섞여 있는 모순적인 장소다. 예전에는 혹독한 환경으로 악명 높았던 죄수들의 정착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의 상쾌한 매력이 자유롭게 변형된 형태로 발산되면서 우아한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또한 태즈메이니아는 열대지방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습기차고 서늘한 기후 속에 온대우림이 자라고 있다. 아주 이국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할 정도로 친숙한 느낌이 드는 태즈메이니아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예상에서 벗어난다. 태즈메이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가장 작은 주이지만 본토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섬이고 다운 언더보다도 더 아래에 있다. 이곳은 아주 희귀한 유대류 몇 종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피난처이기도 하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본토의 원주민과는 유전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격리되어 왔기 때문에 고유한 종족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지구상에서 가장 격리된 인류 집단이었다고 말한다. 탐험가, 고래잡이와 물개잡이 사냥꾼,
영국의 사법 당국과 죄수, 그리고 결국에는 정착민에 의해 그러한 격리 상태가 깨어지자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고유성은 오히려 크나큰 단점으로 변했다. 그들은 질병과 정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백인들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그들이 토착 유대류 종이기나 한 것처럼 길들이기, 잡종, 그리고 마침내는 멸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여파로 윌리엄 레니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태즈메니아 원주민이라는 이야기를 포함해 악의적으로 단순화시킨 개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내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레니의 삶에서 사실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였다. 나는 닷새 동안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 깊이 사색에 잠겨볼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가 살고 있는 자연을 보고 그의 감정 일부를 상상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이 작은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다. 입양되면서 새로 얻은 성인 레니조차. 나는 다만 그 또는 그와 비슷한 누군가가 이 산길을 따라 최후의 탈출을 시도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지도 한 장과 세 문장으로 된 단서만 가지고 여행에 나섰다. 지도는 크레이들 산과 세인트 클레어 호수 국립공원의 지형이 기록된 소형 지도이다. 세 문장의 단서는 공원의 북쪽 끝부분에 있는 방문객 센터 현판에 적혀 있는 것이다. 그것은 1835년에 조지 어거스터스 로빈슨이 원주민을 모아 폴린더스 섬의 수용시설에 정착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친 뒤 크레이들산 지역은 한 원주민 가족의 피난처가 되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로빈슨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는 태즈메이니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양면적인 인물로 보호라는 명목으로 원주민을 포획해 해안가의 보호지역에 정착시키려는 우호적인 십자군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1836년 로빈슨은 크레이들 산에 숨어 완강하게 버티고 있던 한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주민을 다 붙잡았다고 생각했다. 이 가족은 수용시설에 합류하기를 거부했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간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가족도 1841년 마침내 붙잡혔다. 방문객 센터에 잠깐 들른 나는 이 세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아직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 이야기의 끔찍한 절정, 마지막이나 마침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될지 전혀 모른 채. 나는 지도와 공책 외에도 쌀 1kg, 뮤즐리 1kg, 60달러어치의 말린 채소, 냉동 건조식품 약간, 천막, 우비, 방한복, 쌍안경, 헤드라이트, 조류와 포유류에 관한 책 각 한 권, 진빔 위스키 0.47리터,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지 하이킹에 관한 자세한 여행 안내서, 태즈메이니아 역사에 관한 책 한 권도 가져갔다. 그렇지만 산길에 나서기 전에 벌써 나는 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낭은 터질 듯이 빵빵하고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오지 하이킹 안내서에서 핵심 내용이 적혀 있는 6쪽 분량만 찢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머지 책은 버렸다. 그리고 부활주일의 수요일, 동트기 직전에 출발했다. 옛날 원주민이 다니던 길을 따라 크레이들 산으로 올라가 그곳을 지나 황야를 가로질러 세인트 클레어 호수로 내려가는 오솔길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지 하이킹족 사이에서 오버랜드 트랙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상으로는 일요일까지 걸어가야 할 거리가 84km나 된다. 계절이 북반구와는 반대여서 공기는 가을 기운을 머금고 쌀쌀하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과 영국인 이주민 사이에 들끓고 있던 갈등은 1820년대 후반에 폭발했다. 그전까지는 캥거루 고기와 땅을 둘러싼 경쟁, 호색적인 물개 사냥꾼들의 원주민 여성 납치, 양이 풀을 마구 뜯어먹는 바람에 사냥감의 씨가 마르는데 분개한 원주민의 양 도살 등의 이유로 그저 긴장이 고조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한 긴장이 유혈 공격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그러나 1828년부터는 전쟁에 가까운 상황으로 비화했다. 물론 원주민은 이길 수가 없었다. 무기도 형편없는 데다가 수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고 삶의 터전인 자연경관도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만만치 않은 게릴라가 되어 백인을 상당수 죽였다. 그러자 1830년 식민지 총독은 블랙라인이라는 작전을 시작했다. 블랙라인은 식민지 정복사에서 심지어는 태즈메니아 역사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건은 아니지만 태즈메니아 원주민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영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악명이 높다. 2000여 명의 군인과 죄수와 식민지 이주민을 동원해 인간의 띠를 만들었다. 그들은 천여 정의 화기와 3만 발의 탄약, 수갑 300벌로 무장했다. 3주일 동안 이 띠는 태즈메니아 섬의 정착 지역을 가로질러 가면서 숲과 목초지를 샅샅이 뒤져 숨어있던 적을 몰아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감으로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수백 명의 원주민을 남동 해안의 작은 반도로 몰아넣어 영원히 그곳에 격리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남자 1명과 소년 1명이 붙잡혔고 2사람은 사살당했다. 나머지 원주민은 인간떼 틈새로 또는 그것을 돌아 안전한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지 고위관리는 조지 어거스터스 로빈슨에게 태즈메이니아로 가서 남아있는 원주민을 만나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보호를 받으라고 설득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로빈슨은 그들에게 옷과 식량, 사면, 교육, 기독교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는 원주민에게 아노미와 영양결핍, 절망, 높은 사망률도 가져다 주었다. 이 의심스러운 협상은 완곡하게 화해라고 불렸고 로빈슨은 중재자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킹 빌리만큼이나 잘못된 명칭이었다. 첫째 날 반나절 동안에 지나가야 할 길이 가장 가파른 코스다. 출발점에서 남쪽으로 겨우 몇 킬로미터 지나온 지점에서 오솔길은 한 호수의 끝자락에서 곧장 하늘로 솟구치며 크레이들 고원으로 이어진다. 어떤 지점은 나무 뿌리로 엮어놓은 수직에 가까운 사다리를 올라야 하기 때문에 발과 다리를 모두 써야 간신히 통과할 수 있다. 오솔길은 크레이들산 아래쪽 사면에서 다시 급경사를 이루며 올라가다가 장목림과 바위 부스러기와 유칼리나무 고목 사이로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고원지대의 평평한 길로 이어진다. 바로 머리 위에서 산봉오리가 찌푸린 얼굴로 굽어보고 있지만 대개는 안개로 뒤덮여 있어서 그 찌푸린 얼굴은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을 뿐이다. 안개는 거대한 경납고에서 육중하게 여닫히는 알루미늄 문처럼 아주 빨리 열렸다 닫혔다 한다.
멜로드라마 같은 이러한 자연 조건을 갖춘 크레이들산은 터너가 그린 한 폭의 지브롤터 바다 풍경화 같다. 아마 원주민들도 이 풍경의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나는 작은 호수 옆에 있는 고원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발길을 멈췄다. 땀은 금세 차갑게 식어 몸이 으슬으슬했고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들었다. 공원 관리인은 저체온증을 조심하라고 귀가 닳도록 주의를 주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추락사보다는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나는 우비를 꺼내 몸과 배낭을 가리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출발했다. 전통적으로 태즈메이니아 남자들은 알몸으로 다녔다. 여자들은 가끔 어깨 위에 캥거루 가죽을 걸치기도 했는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기를 운반하기 위해서였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본토 원주민과는 달리 바느질을 할 줄 몰랐다. 내가 읽은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한 겹의 동물 지방층만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다. 혹독한 기후에서 맨발과 동물 지방에만 의지해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12,0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강한 바람이 싱싱 불고 습지가 많은 이 황량한 고원지대는 동물 먹이와 은신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그 원주민 가족은 왜 살기에 더 편안한 저지대를 버리고 이곳으로 올라와 살았을까? 기후가 온화한 지역들 사이로 난 지름길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뒤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1835년까지 조지 어거스터스 로빈스는 300여 명의 원주민에게 북동해 안 앞바다에 있는 황량한 플린더스 섬으로 이주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많은 사람이 여행 도중에 죽었다. 플린더스 섬의 수용시설에 도착한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수가 죽었는데 인플루엔자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매일 배급받는 식량은 주로 소금에 절인 고기, 밀가루, 설탕, 차였다. 유아 사망률도 높았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처음에 붙잡아온 300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1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원주민은 대부분 물개 사냥꾼에게 납치당하거나 사살당했다. 그들은 여자를 납치해 노예나 첩으로 삼았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수는 원래부터 적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원주민 가족은 기껏해야 하나뿐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1836년 로빈슨의 아들이 이끌던 민병대가 크레이들산 근처에서 그 가족을 발견했다. 아들은 그들을 놓쳐 아버지를 실망시켰다. 그들은 그 뒤 6년 동안 잘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1842년 그들은 도피 생활을 포기했다. 아마도 사살당하는 게 두려웠거나 땅과 선택권을 빼앗겼기 때문이거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을 쓴 린다 라이언이라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그 마지막 가족의 구성원은 7살이던 윌리엄 레니와 부모, 그리고 남자 형제 4명이었다. 그들은 배에 실려 플린더스 섬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5년이 안 돼 부모와 형제 셋이 죽었다. 윌리엄 레니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했다. 플린더스 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결국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다. 새로운 정착 장소는 호바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이스터만으로 옛날에 죄수들 수용소로 쓰던 곳이었다. 숙사는 폐허로 변하다시피 해 바람에 너덜거리고
비위생적이었으며 배급량도 적었다. 1859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14명이었다. 한 여성은 늘 울었다. 한 여성은 개하고만 이야기를 했다. 남자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거의 장님인 노인이었고 두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라이언은 여자들은 24살의 윌리엄 레니를 가장 존경했다. 그들은 레니를 턱수염이 무성하고 잘 웃고 아주 훌륭하고 멋진 젊은 남자로 여겼다. 라고 적었다. 레니는 불행의 구렁텅이인 오이스터만에서 탈출하여 바다로 가 고래잡이 배를 탔다. 목요일이 되자 안개가 더 자욱하게 끼고 이슬비도 더 많이 내렸고 발이 진흙 속에 푹푹 빠지는 황야는 더욱 멀리 펼쳐져 있었다. 한 곳에서는 진흙 속에 무릎까지 푹 빠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진흙 속에서 거머리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태즈메이니아 황무지 거머리는 몸이 가느다란 작은 흡혈귀인데 기어갈 때는 자벌레처럼 움직였다. 거머리 몇 마리가 바짓가랑이 위로 기어 올라와 피를 실컷 빨아먹고는 주둥이에서 흘린 핏자국을 바지 위에 남기고 떠난다. 한낱 거머리 때문에 좋은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나는 포스강 협곡 건너편 저 멀리 보이는 오클레이 산의 거대한 조립 현무암 기둥을 보았다. 테이즈메니아 자작나무들이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장소도 지나갔는데 가을을 맞아 노랗게 단풍이 들고 있었다. 강가에서 발견한 멋진 야영지는 왈라비들이 뜯어먹어 잘 다듬은 잔디밭처럼 변해 있었다. 금요일, 오늘은 마침 성금요일이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차갑다. 그날 도보 여행자를 10여 명 만났다. 태즈메니아 사람들에게는 부활절 주말이 우리의 노동절처럼 여름의 마감을 알리는 휴가철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야영하지 않는 곳에서 야영하려고 마음속으로 하루 동안 걷는 거리와 남은 시간과 거리를 비교해 본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오버랜드 트랙 도보 여행은 사교적인 여행이 되기 쉽다. 나는 고독을 원한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원주민 가족이 느꼈던 것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칼리 나무 숲보다는 황야가 더 낫다고 판단했는데 내 눈과 발에는 황야가 더 낯선 곳이기 때문이다. 백인들을 피해 이곳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도 주위 세상이 이상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분노와 공포와 고독을 느꼈을 것이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윌리엄 레니는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다. 역사 기록만으로 따질 때 그는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적도 없다. 그는 화해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살아남았고 그 때문에 말년에는 자기 종족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남자라는 명성을 누렸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사진을 찍어갔다. 과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그를 흥미로운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진 기자와는 달리 레니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레니는 1869년 3월 호바트 병원에서 갑작스레 죽었다. 비록 진단 결과는 불확실하고 그 뒤에 진행된 조사도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콜레라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였다. 그의 사체는 콜로니얼 병원의 시체 공시소로 옮겨졌는데 시체 도둑이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최고의 시체 도둑은 바로 그 병원에 근무하던 외과과장 조지 스토켈이었다.
스토켈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외과 의사 크라우더 역시 그에 못지않은 시체 도둑이었다. 크라우더는 계략을 꾸며 스토켈이 병원을 비우게 한 뒤 밤중에 시체 공시소로 잠입해 레니의 시체를 절단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하면 크라우더는 레니의 머리 대신 다른 시체의 머리를 붙여놓고 나왔거나 아니면 레니의 두개골만 가지고 나오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의 두개골에다 레니의 얼굴 피부를 붙여놓고 나왔다. 어떤 끔찍한 방법을 택했건 간에 크라우더는 아주 민첩하게 움직였다. 오후 9시 정각에 수인은 크라우더가 꾸러미 하나를 들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스토켈이 병원으로 돌아왔다. 선수를 빼앗긴 것에 분노한 그는 레니의 손과 발을 잘라내면서 사이비 과학에 가까운 절단을 실시했다. 그런데 송장을 먹는 귀신은 스토켈 하나만이 아니었다. 태즈메이니아 왕립학회의 동료들이 긴급 협의를 거친 뒤 그의 행위를 승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오후 영국 국교의 의식에 따라 장례식을 치른 뒤 심하게 훼손된 레니의 시체는 세인트 데이비드 묘지에 매장되었다. 함께 고래잡이 배를 탔던 친구들, 그를 인류학적으로 징계한 대상이 아니라 동료로 여겼던 친구들이 그가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밤이 되자 앞서의 난도질로도 아직 성이 차지 않았던 스토켈은 무덤을 파 시체를 훔쳤다. 그리고 병원에서 왕립학회 동료들과 함께 레니의 남은 시신을 가지고 온갖 조사를 다했다. 나중에 크라우더도 지식의 갈증을 못 이겨 시체 공시소로 돌아와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러나 살점 몇 조각과 약간의 피와 지방을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스토켈이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자의 난도질된 시신에서 남은 것은 통에 담겨 다른 묘지에 매장되었다. 스토켈은 피부를 따로 챙겨 그것으로 담배 쌈지를 만들었다. 이 모든 행위 가운데 어떤 것도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다. 크라우더는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정치적 배경이 든든한 스토켈은 무사했다. 한 공청회에서 두 사람 모두 정당한 과학 이외의 다른 불미스러운 동기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했다. 린다 라이어는 담배 쌈지를 만든 스토켈 외에도 레니의 귀와 코, 팔조각을 가졌던 과학자들이 있었다. 손과 다리는 훗날 아가일 거리에 있는 왕립학회 건물에서 발견됐지만 머리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라고 썼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몇 년 뒤 마지막 원주민 여성이 숨을 거둘 때 제발 그들이 나를 난도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실 윌리엄 레니는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자가 아니었다. 기껏해야 순수한 혈통을 지닌 마지막 원주민 남자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현대 태즈메이니아에서 일부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만을 진정한 원주민으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서 그런 사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태즈메이니아 토착 원주민 종족은 사라졌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가정은 백인이 계속 이 섬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 잘 부합했다. 그러나 백인 정착민과 노예 소유주가 흑인 조상의 피가 극히 일부만 섞인 사람까지 비백인의 범주로 묶어온 세상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온 혈통의 기준을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주민의 피가 반만 섞여 원주민으로 취급받으며 자랐고 원주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왔고 비백인으로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온 사람은 당연히 원주민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윌리엄 레니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로빈슨의 화해 제안을 받아들인 불행한 집단의 사람들 중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남자라는 것이다.
한편 물개 사냥꾼에게 납치되었던 원주민 여성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많이 있다. 이 호녀라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혈통과 문화를 물려받으며 자랐다. 그들은 부케한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들에서 쇠부리 슴새를 사냥하고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으며 그 밖에도 태즈메니아 원주민 조상들의 풍습과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갔다. 로빈슨의 집단과는 달리 이들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았다. 마침내 그들은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케이프 베런 섬이라는 척박한 화강암 땅에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1912년 태즈메이니아 주 정부는 그 섬을 공동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그들에게 섬의 소유권을 주었다가 1951년에 그 권리를 폐지했다. 케이프 베런 보호구역을 폐지한 표면상의 이유는 태즈메니아 원주민이 멸종했기 때문에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이유는 케이프 베런 섬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가치가 있는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돈 많은 백인들은 그 섬을 몹시 탐냈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이 완전히 멸종했다는 전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책과 대중문화를 통해 널리 전파되었다. 첫째, 그러한 전설이 현실보다 훨씬 극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둘째, 그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멸종한 종족에게는 유감만 표명하면 된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원주민은 땅을 요구한다. 오늘날 태즈메니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훨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그러나 소수의 원주민 후손 집단이 토지 소유권과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오지 하이킹을 마치고 호바트로 돌아간 나는 드니스 가드너라는 30대 중반의 야윈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다. 가드너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에 단촐하게 마련한 태즈메니아 원주민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문제를 놓고 30분 동안 이야기한 뒤 가드너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했다. 가드너는 눈을 크게 찢으면서 윌리엄 레니의 시체 훼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담배 쌈지 이야기도 했다. 우리는 원주민도 품위 있는 장례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의 시신이 박물관에 앉아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조상의 시신을 돌려받아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해요. 일부 진전도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 원주민 여성 투르가니니의 골격은 호바트 박물관에서 수십 년 동안 전시되다가 1976년에 원주민 공동체로 반환되었다고 한다. 태즈메이니아 밖의 박물관에 있던 다른 유해들도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1985년에는 크라우더의 소장품도 넘겨받았다고 가드너는 엄숙하게 말했다. 그것도 다른 유해처럼 화장했다고 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하나의 의식이었다. 가드너는 크라우드의 소장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는데 잠깐 동안 마음이 약해진 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의무를 망각했다. 거기에 실종된 윌리엄 레니의 머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묻지 않은 것이다. 차가운 바람과 비가 몰아쳐 다리가 흠뻑 젖었다. 토요일에 나는 펠트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하이킹에 나섰다. 높이 솟은 유칼리 나무와 그늘을 좋아하는 이끼와 양치류가 무성하게 자란 숲속으로 들어갔다. 지금 나는 공원이 남쪽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이 한랭전선을 만났다. 크레이들산 옆에 있는 고원 황야지대에서 악천후를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방수범포를 친 다음 그 밑에서 요리를 했다. 그리고 천막으로 기어들어가 옷을 벗었다.
오늘은 거머리에 물린 자국이 하나도 없다. 너무 추워서 피를 빨기가 싫었던 것일까? 이제 막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잠들기 전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공책에 적었다. 도망 다니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래 숨어 살았을까? 자부심 때문일까? 그리고 마침내 황야에서 나오기로 했을 때 그들은 해방감이 들었을까? 아니면 수치심을 느꼈을까? 아니면 그저 절망만 느꼈을까?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플린더스 섬으로 갔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져 갔을까? 이 점에 관해 내가 가진 정보는 방문객 센터에 적혀 있던 모호한 세 문장뿐이다. 나는 그들의 이름도 모른다. 정복의 증거물로 부여되는 영어식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다. 크레이들 산에 숨어 살던 이 마지막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나는 적었다. 나는 알아봐야 할 것들을 메모했다. 결국 그 답을 얻으려면 린다 라이언의 책과 윌리엄 레니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 밖의 자료들을 뒤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이 하이킹을 끝내야 한다. 나는 끝에 다다랐다는 사실에 힘이 났는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마지막 날의 행군을 위해 오른쪽 발에 몰스킨을 붙인다. 다행히도 천막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방수 범퍼를 사용할 필요 없이 아침 식사를 조리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강 쪽을 쳐다보았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면서 회색으로 변해간다. 그러다가 잠깐 동안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 그러나 곧 다시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 오늘은 부활절이다. 태즈메니아에서 부활절은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뜻한다.